네, 북한의 수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가 채택됐습니다. 북한 연수출의 3분의 1이 차단되는 셈인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건 한동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할지 조금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어떤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한 2, 3일 전부터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이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때 예상을 했던 거는 이게 모종의 타협적인 결과가 나오겠구나.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들은 드러낸 아마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지 이거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노동자를 받는 거. 그러니까 네. 북한 노동자 송출을 전면 중지하는 것도 아마 차단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북한 전면 차단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추가 노동자 송출 금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봤고요. 아마 나름대로는 중러하고 이제 미국이 모두 이제 몇 가지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북 이 제재의 공조가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우려가 있는 걸 막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웬만큼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들 자체가 북한 경제를 고사시켜서 민생 문제에 타격이 오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일종의 평양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제 너네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단기적으로 손을 들고 나와야 될 거는 막아줬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외교력으로 이걸 풀으라 하는 거를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이게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계속 제재를 끌고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을 해라.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내심 바라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껄끄러워하는 것은 빠진 제재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핵심은 결국 원유인데요. 원유의 전면 수출 금지가 될 경우에 북한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유엔 제재 결의안에 어떻게든지 원유 수출 금지를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강력히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재안 결의안의 그 핵심은 결국 북한이 수출하는 그런 품목을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를 차단함으로써 그 돈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원유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재안은 강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미 또 국제사회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실전 배치 운영 능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의 시간이 좀 필요한 제재보다는 역시 원유와 같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재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는 않았던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원유 제재안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는 전반적으로 지금 통과된 제재 2371호의 중요 내용을 보면 거의 3분의 1 북한이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는데 한 1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는 그래서 1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근데 네. 물론 그거는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3년에 중국이 한번 원유 수출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금지를 한 적이 이제 수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북한이 손을 들고 대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효과를 보기에는 역시 원유가 가장 효과적인 거지만 또 원유를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 뭐 북한 붕괴라든지 중국식 표현, 중국 측 표현을 빌려 쓴다면은 인도주의적 재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제재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게 목표였다, 이번 제재가. 그리고 이제 육자 회담을 재개해서 조금 더 평화적인 국면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단기적으로 당장 곤란하게 만들 만한 압박은 피했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북한도 곤란할 거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낯을 살리는 선에서 이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북한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그 제재에는 앞으로도 찬성하지 못하겠다. 네.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라 그러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들어간 건데요. 네. 아까 이제 원유 수출 같은 경우에 박홍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원유 송출을 중단했던 사례가 2003년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육자 회담에 이걸 앞두고 전신이 되는 이제 3자 회동, 그 베이징에서의 그 중국, 미국, 북한 3자 회동 자체부터 거부하고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원유 송출을 잠정 중단을 했더니 북한이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인과관계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북한이 그 당시에 협상에 나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픈 면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 북한한테 곤란을 주는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줄을 차단하는 게 그렇죠.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돈줄을 막는 거는요, 제한된 게 만약에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계속할 때 나름대로 제재가 들어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외화라든가 이런 걸 미리 축적을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자원을 빨리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원유가 일단 끊기게 되면 틀림없이 밀수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얻어오려고 할 거예요. 어디서든지.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쌓아놨던 비축 자금이 이제 빠르게 바닥이 나게 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초조해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새로 벌어들이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자원 고갈량 가지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도 화수분이 아니에요, 경제가. 그러면 일정 부분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분명히 곤란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동안 제재가 한번 있고 나면 꼭 기대한 게 6개월, 1년 내에 북한이 반드시 어떤 그 양보적인 조치를 하고 나올 거다. 그게 안 되면 제재 소용없잖아. 그래서 그 제재가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어지고 그다음에 제재 위반에 대한 근거들을 축적해 나가는데도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끝내 원유 자체를 차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거기만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제재 범위 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게 단순히 추정으로는 안 돼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내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재를 위반한 사례들을 축적을 해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쌓아둔 자금을 고갈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이번에 제재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뭐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전면 금지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까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를 네. 했죠. 지난번에 통과된 대북 결의안의 2321호에 따르면 이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4억 8천만 달러 혹은 750만 톤 정도까지만 그 북한의 석탄을 수입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못하도록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다 전면 금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석탄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이제 철과
철광석, 납 같은 것들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네. 또 수산품도 지금 금지를 했거든요. 네. 북한이 연간 수산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3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토탈 전체를 다 보면은 약 10억 달러. 그래서 전체 북한이 매년 수출하는 30억 달러의 3분의 1은 뭐 한국 경제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네. 액수죠. 30% 이상이 주로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한테는 아주 치명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유예 조항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북한 노동자 송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노동자를 지금 뭐 금지해서 다시 뭐 북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북한과의 사업도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좀 필요한 그런 네. 제재 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안보리 제재에서 그 기관 4곳과 개인 9명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잖아요. 근데 김정은의 이름은 포함이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김정은의 이름을 넣는 것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북 제재와 압력의 기본적인 그 최종 목표는 어쨌든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까지도 뭐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한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둘 다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과의 대화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개인으로 김정은을 넣어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모든 대화의 문을 닫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최소한의 목표로 하고 있는 대화라는 일종의 출구는 열어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정은은 원래는 미국이 그걸 또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빠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제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제재안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물밑 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이 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미국이 내밀었던 대중 통상 압박 카드가 뭐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통상 압박 카드 자체보다는 미국이 이 문제를 보는 심각성을 베이징에 전달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반면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10월 말에 이 공산당 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공산당 대회 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시진핑의 권력 기반과 관련된 상당히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도 국내 정치 문제가 지금 여전히 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현상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킨 어떤 정책을 취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로 네. 중국이 금수 조치에 대해서 석유 이제 이 공급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던 이유도 10월 이전까지 그 조치를 취했다가 이게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10월 말까지는 지금 있는 현상에서 조금 더 압력을 가중시키는 정도에서 넘어가자라는 중국의 입장.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갈등,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감정 싸움으로 버티게 돼서는 결국 북한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제재를 앞두고 결국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미국의 계산 두 개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29일자 트위터죠. 그 4월 초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시진핑에 대해서 뭐 존경감도 표시하고 근데 처음 7월 29일 날 트위터를 보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톤의 트위터를 네. 보냈죠. 이제 이 의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른바 이제 슈퍼 301조로 해갖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런 발언들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은 우리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각을 세워서 지금 미국과의 갈등을 본격화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조금 반발을 할 거란 예상이 있는데 이런 고강도 압박에 북한이 계속 도발만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 태도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반발을 하죠. 그것이 이제 북한의 전향적인 그 대응 수단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더 긴장을 고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핵과 미사일 시험의 고도로 그러니까 그 실전 운영 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확실히 갖추는 그 순간까지는 아마 이 계속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ARF에 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뭐 북한 정부 당국 입장에서 나올 거고,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고강도 이런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에서 ARF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 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비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리용호가 작년에 그 유엔에서 했던 그 핵 미사일 개발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가적인 목표다 이런 입장을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그 굴복하지 않을 거고 뒤집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분명한 건 제재 이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거는 그동안은 이런 겁니다.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예요. 이걸 하면 마치 제재가 이제 지금 안 먹히고 있다. 실패했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도 지금은 나름대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자기들 먼저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사 북한 발표 나오는 게 이제는 탄두하고 결합했다라고 해도 제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평양에다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그 국제 제재 이외의 차원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대응해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다는 미리 아마 공표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 2개를 이 탄두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는 전략적인 전력의 상시 전개라든가 이런 조치가 일어날 거다. 만약에 이거를 무기로 디플로이하게 된다면 가령 전술핵 그 재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사전 선언적인 조치들이 필요를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북한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 어떤 조치가 일어나겠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얘기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ARF 안에서 북한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간의 외교 간 틈벌리기를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ARF는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이번에도 참석을 하고 2000년부터 거의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그 다자 협의체죠. 네. 여기서는 늘 북한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도 본인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적대 정책의 결과다라는 아마 그 지속된 논리인데 그 부분을 또 계속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동시에 지금 남한과 북한 혹은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책 자체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얘기할 거고 말씀하신 사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의 입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유엔 결의안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결의 자체, 제재 자체는 목표가 전혀 아니다. 결국 육자 회담을 통해서 한마디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드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늘 얘기하는 쌍중단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대신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것은 결국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랑 이제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과 같이 좀 협의를 하고 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런 식의 외교전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인식상의 혼란이 있는데 사실은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이 주요한 긴장 조성 원인으로 먼저 들고 나온 예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보다는 한미 이제 연합훈련 연습이라든가 핵전쟁 연습 이런 거를 주로 들고 나왔고 사실 사드가 불안의 원인이라고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거는 중국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사드 문제를 걸어서 이걸 이용해서 중국의 그 어떤 이 경계심을 더 자극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능성이 낮아요. 오히려 지금 8월 달이 이 UFC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나 연습 같은 거를 치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그 내부에 전체적으로 이 전략 자산의 증강 전개라든가 이런 거에 일부러 사드가 얘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드를 주메뉴로 해서 북한이 치고 나온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 저희가 뭐 주변국들의 동향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대북 문제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근에 코리아 패싱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번 ARF에서 강경화 장관이 북한 외무상에게 뭐 직접 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또 북한 외무상은 여기에 대해서 뭐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이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의 수용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네들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지금 시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계속 대화 제의를 한번 던져보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을 배제해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이 배제된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자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회담에 다 주역으로 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결과적으로 제재에서도 이 암시가 되고 있지만 시간 싸움이에요. 네. 누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더 초조해야 하느냐. 누가 먼저 원래 목적 이외에 자잘한 거에 끌려 들어가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군사 대비하고 국제적인 제재 가지고 대응한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 자체를 견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혹시 패싱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움직여야 되고 좀 양보적인 자세라도 지금 뭐 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은 그럴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ARF의 우리 장관이 이제 북한과의 만남은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실 7월 10일 날 10일에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ARF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북한이 이제 화성 14형을 다시 발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남북 간의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 나온 것은 혹시 만나게 되면 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게 되면 북한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뭐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지금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